올해 76이 된 박성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내고 손자 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자신을 성호 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7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평생 자신이 외동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인 박성근 씨는 6.25 전쟁 중 피난길에서 헤어진 동생을 70년 넘게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각종 단서를 통해 성호 씨가 자신의 친동생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성근 씨가 서울 강남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 후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고 현재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속 문제로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동봉된 오래된 사진들과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며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박성호는 부모와 형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박종철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피난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성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임시 피난민 수용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어둠 속에서 5살 성호는 가족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박성호는 부모와 형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박종철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피난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성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임시 피난민 수용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어둠 속에서 5살 성호는 가족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호를 구해준 것은 같은 피난민이었던 이 씨 부부였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은 홀로 울고 있는 성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이 씨 부부는 성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성호의 친가족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어 각지로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 부부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역시 점점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5살의 어린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전부가 되었고 이 씨 부부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씨 부부는 성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친가족이 나타나 성호를 데려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호는 이미 친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호는 이 씨 부부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의 사랑만큼은 충분히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큰 집에서 잘생긴 형과 함께 놀던 꿈, 아버지가 비싼 옷을 입고 큰 차를 타던 꿈들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성호는 부모에게 물어보곤 했지만 이 씨 부부는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성호가 10살이 되던 해, 이 씨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호의 친가족이 찾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은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 부부는 작은 농사를 지으며 성호를 키워나갔습니다. 성호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들도 잊어갔습니다. 한편 성호의 친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성호가 사라진 그날 밤 그의 친부모와 형은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5살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호의 친아버지 박종철 씨는 전쟁 중 사업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집요한 성격이 되었고 그 결과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박종철 씨의 사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진출해 큰 수익을 올렸고 1970년대에는 서울 강남 개발에 발빠르게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박종철 씨의 첫째 아들 성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영학을 전공하고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동생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었다면 동생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근은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전쟁고와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고 각종 실향민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종철 씨는 1995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막내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근에게 동생을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고 만약 동생이 발견되면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박성호 씨는 이 씨 부부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지만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26에 동네에서 만난 착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성호는 처가의 도움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아들 민호는 작은 사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 부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키워주었고 주변에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린 시절에 이상한 꿈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호 씨는 이 씨 부부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둘 다 작은 키에 둥근 얼굴이었지만 성호는 키가 크고 각진 얼굴에 쌍꺼풀이 진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호 씨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호는 학교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경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성호 씨의 아내도 종종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의 외모가 전혀 달랐고 성격도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감히 그런 의심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성호 씨가 가지고 있던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이 씨 부부는 성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가 끼고 있던 이 반지를 간직해 두었다가 성호가 성인이 된 후에 돌려주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자로 성호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이 씨 부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며 성호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지가 성호의 친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지에는 단순히 이름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양과 함께 제작 연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 성호 씨가 60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아버지 이 씨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이 씨는 성호를 불러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씨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성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왜 진실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성호의 친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씨는 성호의 친아버지가 박종철이라는 사람이었고 서울에 살았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호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성호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6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성호 씨는 며칠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와 아들들에게 말해야 할지, 친가족을 찾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호 씨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놀라면서도 남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서서히 친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박종철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성호 씨는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억나는 모든 단서들을 적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한편 박성근 씨는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생 찾기에 나섰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의 박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성근 씨가 놓치고 있던 것은 동생의 성씨가 바뀌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여전히 박 씨 성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씨 성을 가진 성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환점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TV에서 전쟁고와 찾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근 씨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생 찾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성근 씨는 동생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날짜, 외모의 특징,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은반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 중에는 성호 씨의 아들 민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은반지와 성근 씨가 말한 반지의 특징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그 방송 이야기를 했고 성호 씨도 방송을 다시 시청해 보았습니다. 성근 씨가 말하는 동생의 특징들이 자신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은반지의 특징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자신이 성근 씨가 찾는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양측의 연락처를 교환해 주었고 드디어 70년 만에 첫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통화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근 씨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 역시 형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두 형제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울역에서 이루어진 70년 만의 재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근 씨는 동생을 알아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회 후 두 형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근 씨는 동생에게 가족의 역사와 아버지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박종철 씨는 유언장에서 막내 아들이 발견되면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그 재산은 약 200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500억 원을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종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고 그 사이에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근 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재산이 성근 씨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성근 씨에게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와 둘째 아들 박준석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변호사와 의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삼촌으로 인해 자신들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와 성근 씨의 감동적인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근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리를 들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준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박종철 씨의 유언은 상속 개시 후 20년이 지나면서 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성호 씨가 정말 친족인지 DNA 검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도 형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DNA 검사 없이는 성호 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근 씨는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친족 관계를 확인한 후에 재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2019년 5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의 확률로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혈연 관계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준석은 여전히 재산 분할에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호 씨가 70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신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족이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온 것은 자신들이며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절반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근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넘게 혼자서 가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성근 씨는 아들들과 동생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자식들의 현실적인 주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때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70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긴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으며 다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70년 만에 만난 형님과 조카들과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거액의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준석은 성호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호 씨가 일단 가족으로 인정받은 후에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준호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성근 씨는 아들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성호 씨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준호는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호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DNA 검사로 혈연관계는 확인되었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준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성호 씨는 70년간 다른 성씨로 살아왔고 법적으로도 이 씨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박 씨 가문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형제의 감동적인 재회가 재산 다툼으로 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대체로 성호 씨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과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성호 씨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산은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호 씨가 박 씨 가문의 적법한 구성원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정에서 성호 씨 측은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음반지, 어린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양아버지 이 씨의 생전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 등이었습니다. 준호 측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증거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성근 씨는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가짜 동생들을 만났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성근 씨에게 접근한 가짜 동생들이 10여 명은 되었습니다. 모두 재산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다르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근 씨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호가 진짜 동생이라는 확신을 표명했고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0년간의 그리움이 아버지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6개월째 계속되면서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근 씨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올해 92살인 김할머니는 7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 씨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형을 부르며 울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는 것이 김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좋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집 아이였다는 것이 그녀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가 데려갈 때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으로 성호 씨가 전쟁 중에 실제로 가족과 헤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성호 씨가 70년간 박 씨 가문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준호의 주장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며 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호 씨는 70년간 가족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는 논리였습니다. 준호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법에서는 단순한 혈연 관계만으로는 법적 가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 측 변호사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의지로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가족과 헤어진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성근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근 씨는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성근 씨는 아들들의 소송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친동생이 맞으며 70년간 기다려온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자신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근 씨의 선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다만 박성호라는 제 본명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형님과 조카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의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호 씨가 박 씨 가문의 적법한 구성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유언의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판결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재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박성호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법정에서는 승리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패배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준석의 의사로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근 씨는 판결 후 아들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재산은 결국 돈일 뿐이라는 것이 성근 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7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재산 때문에 잃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먼저 성호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준석도 곧 뒤따랐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인사하는 젊은 남성과 노인, 따뜻한 미소. 성근 씨는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산의 일부를 성호에게 증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형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전쟁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것이 성호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의 제안에 성근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박종철 전쟁고아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성근 씨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출연했고 성호 씨는 이사장을 맡아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쟁고아 가족 찾기 지원이었습니다. 성호 씨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와 준석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인 준호는 법률 지원을, 의사인 준석은 의료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2021년 가을, 성호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 앞에 선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성근 씨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성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성호를 그리워하셨다는 것이 성근 씨의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으며 이제 영원히 가족과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호 씨는 여전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형과 조카들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찾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국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성근 씨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이 성호 씨의 말입니다. 박성호로서 그리고 이 가족의 막내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70년 만에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끔 성호 씨는 양부모였던 이 씨 부부의 묘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근황을 보고합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름을 찾았지만
양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것이 성호 씨가 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7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은 한 가정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을 넘어서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까지 품는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박종철 전쟁고와 지원재단을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대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7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갈등과 오해를 녹여내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박성호 씨가 들려주는 7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